예, 자꾸 뭐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국 하락의 원인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의 원인은 뭐 많고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많이 올랐다는 거, 그리고 돈이 많이 풀려서 흔해지고 그걸로 시장을 올렸다는 거죠.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즉 요 인플레이션으로 만든 지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예, 뭐 그런 거죠. 버블로 일으킨 지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근데 다들 이거 처음 만나는 세계라서, 2003년에 저렇게 하락할 때, 엄청나게 하락할 때 그 하락의 폭을 예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뭐, 뭐 어느 학교를 나오건, 현업에서 몇 년을 일하건, 뭐 증권사 이사건 대표건 뭐건, 그 하락폭을 맞춘 사람도 없었고, 그때 반등 패턴을 정확히 예측한 사람은 못 봤는데, 뭐 가방끈이 길건 뭐건 간에, 메이저 있는 사람들이건 간에 다 당황하고 막 겁나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오른 다음에는 거 봐요, 내가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벌써 4시 45분이네요. 뭐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으로 감익이 예상되고 다음 분기에도 좋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나스닥이 이제 하락을 시작한 거고요. 거기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 원자재 이런 애들이 쭉 올라서 월급이랑 주식 계좌 빼고 다 올랐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지는 거 아니야? 야, 일단 튀자 그러면서 막 던지는 거고, 그때 또 파생 세력들은 붙잡고 공매도 치면서 아주 그냥 쭉쭉 쪽쪽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얘기하려고 하다 까먹었네. 아, 공급 부족이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공급 부족이 있다가 그 다음에 설비 투자하고 그 풀린 돈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해서 생산을 했던 해서 어느 정도 적정 생산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 과잉이 돼요. 공급 과잉이 되면서 이제는 옛날 그 우리 반도체처럼 치킨 게임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또 어떤 식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 제 그 HTS의 관심 종목 그 항목인데요. 관심 종목이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제 스타일대로 좀 나눠놨는데, 여기에 보면 내년 그러니까 2021년 실적이 300% 이상, 그다음에 뭐 그러면 1000%도 있고 500%도 있고 막 이렇게 이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200% 이상, 100% 이상, 50% 이상, 그다음에 50% 이하이고. 근데 이거 언제까지나 그 3분기까지만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 더 좋아질 만한 회사도 있고,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하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성장 기대하는 거 잘못 건드렸다간 크게 다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두렵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있다고 치면 뭐 어떤 회사가 살아남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뭐 평소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실탄이 있는 애들이, 그런 종목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전환사채랑 유증 같은 것도 거의 매일 공시를 보면서 걔네들을 정리를 하는데, 2021년 11월까지 12월 초순 요 정도까지 전환세채랑 유증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돈이 풀렸을 때 그나마 금리가 쌀 때 현금을 쟁여두자. 좀 이 앞으로 난관이 다가올 것 같은데 일단 좀 대비를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좀 회사들이 사채든 유증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현금을 좀 많이 모아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금 보유라던가,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있는 애들을 좀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거기에 실적도 좋고 뭐 성장성이든, 아니면은 그동안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애들, 그런 애들 이렇게 찾아보면 몇 개 있잖아요. 뭐 그 철강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어 요거 보니까 또 중국이 요 중국발 원자재 대라는 가격 줄줄이 뛴다. 요런 애들 철강 쪽
쪽도 있고 오늘 아까 관세 뉴스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 뭐더라?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네. 무슨 강판? 무슨 특수 강판인가? 무슨 뭐 그런 거 아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최근에 뭐 1주년 뭐 이런 거 이럴 때 바이든은 북한을 아예 언급도 안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이 얘기 아까 이걸 내가 안 보여드렸구나. 하여튼 잠깐 다시 일로 돌아와 봤어요. 미국 러시아 회담 빈손 우크라이나 지도자 교체설까지 등장. 뭐 얘네들이 저번 주말에 그 뭐 장관급 회의 했잖아요. 라브로프랑 블링컨이랑 만났잖아요. 그런데 요거 한번 나중에 한번 기사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 미국 러시아 회담 빈손 이렇게 나오면은 둘의 입장 차이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서방 국가가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 이에 블링컨은 러시아의 침공 준비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사실이 아니라면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있는 러시아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 그런데 러시아는 너네들이 자꾸 동진을 하니까 러시아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군대를 주둔시켜 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계속 왔다 갔다 얘기가 나오겠죠. 결국 러시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 영토를 다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존재감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바이든이 언급도 안 했다. 아유, 솔직히 북한 또 언제 신경 쓰겠어요. 그러면 또 신경 쓰라고 또 뭐 하나 쏘고 막 이러면 또 시장 흔들릴까봐 솔직히 걱정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얘기하다, 원자재 가격 요쪽 얘기하다 말았지. 그래서, 철강, 뭐 식품주들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막 그 원자재 가격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을 했고요. 그런데 걔네들이 다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수익 구조가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뭐 식품주를 보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갖다가 조금 긴장하면서 본 다음에 그리고 해야 되고, 전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도 했듯이 중립금리 있잖아요. 중립금리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까지는 약간 방망이를 짧게 잤던, 아니면은 성장주보다는 약간,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는 성장주이자 또 가치주잖아요. 실적도 좋고 성장도 하는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이쪽도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참 머리가 아파요. 일단 요 단기 악재부터 좀 거치는 걸 보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바이든이 국내에서 자기의 또 정치 권력과 금융 권력의 또 약간 대결 구도도 있는 것 같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뭐 이거 뭐 다른 분들은 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제 생각을 갖다가 제가 알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바이든 형이 머리 아프다고 했잖아요. 이 형은 애초에 빅테크랑 안 친했어요. 거기에 이제 요 기세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 무슨 이런 것들이 인수합병 거래가 10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또 분리자드까지 MS에서 인수를 했죠. 거기 보면은 요 양반 리나 칸 콜롬비아대 교수, 콜롬비아대 뭐 많은데 왜 이렇게 말이 이상하지? 미 연방 거래위원회, 그러니까 공정위 같은 거잖아요. 위원장에 앉혀서 일단 빅테크 이쪽 아마존 반독점 역설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그래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그 양반 누구야? 레이얼 블레이너도, 이분도 만만치 않은 분이죠. 연준 부의장 되신 분. 아무튼 이분이
인플레이션 2%로 맞출 수 있다 요 발언을 하면서 빅테크주들이 쭉 빠지기 시작했죠. 어, 저 회사의 주인들이 뭐 누군지 누가 투자를 했는지 뭐는지는 사실은 뭐 관심도 없고 걔네들의 어떤 뭐랄까 권력 싸움이라던가 뭐 책임 전가 누가 여기 그거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올렸으면 코로나 시기에 누가 돈을 많이 벌었으며 그 사람들을 어떤 핑계나 희생양을 잡는데 참 써먹기 좋잖아요. 제가 저랬어요. 어랬어요. 아까 여기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를 단속한다. 얘네들이 이때 코로나 때 이렇게 꿀을 빨고 뭐 이랬어요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핑계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뭐 말이 그렇다는 거고 막 이렇다는 거지. 사실 이거를 제가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다 알고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겠죠. 다만 이렇게 있으면 뭐 피할 땐 피하고 들어갈 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와중에 누구는 탐욕을 부려서 잘 되기도 하고 누구는 망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죠. 아무튼 또 이 탐욕에 대한 얘기가 또 뒤에 나오는데 요거 보면은 뉴욕 증시 파월 7월 달에 나왔던 기사예요. 금리 인하 시사 안도 그다음에 S&P 500 뭐 S&P가 0.45% 상승 마감을 했다 뭐 어쨌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때 파월도 그렇지만 이 또 다른 연준 의원들이 그래 괜찮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어땠냐면 7월 달이니까 4.70%였는데 하나도 안 잡히고 뭐 살짝 잡히는 듯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 연준이 어쩌다가 이러면서 여기 리처드 클러리다든가 이 사람은 예전에 내부 정보로 주식 거래를 했다. 그래가지고 뭐 고위급 인사니까 다 알 거 아닌가 봐. 그래서 2020년 뭐 이랬다는 거. 근데 여기가 또 다음에 또 바로 나오죠. 요 다음 기사에 여기 누가 이 사람 카플란 로버트 카플란 대표적인 매파였죠. 이거 보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연준 매파 카플란 로젠그렌 부적절한 거래 파문에 불명예 사임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보면은 약간 피곤해서 그런지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좀 그러네요. 뭐 아무튼 이거 보시면 얘네들이 인플레이션 괜찮다고 해놓고 자기 거는 매도한 다음에 푹 잡아가지고 하락에 베팅한 다음에 쭉 내려온 다음에 그걸 나중에 그대로 샀다는 뭐 그런 기사예요. 연준 의원, 그러니까 아까 연준 보셨죠? FED. 여기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사기쳤다 걸려가지고 잘리시고 막 이래요. 요 기사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 아무튼 7월 FOMC 테이퍼링 아직 요때 요런 기사 있었고요. 요거 보면은 그 기사가 여기 있구나. 인플레 억제 최우선 임무 강력 수단 쓸 것. 요것도 나중에 한번 헤드라인을 갖다가 검색을 한번 해봐서 읽어보세요. 무슨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은 빅테크에 어떤 영향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생겼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 빅테크 때리는 거는 어디서 많이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진핑이 형이 알리바바 잡았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를 국유화 시켰죠. 마윈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 우리나라는 사실 뭐 때린 건 아니에요. 뭐 규제한다 뭐 그러는데 중국에 비하면 사실은 뭐 규제한 것도 아니지만 뭐 아무튼 근데 뭐 규제랑 상관없이 카카오뱅크는 저기 임원진들이 사실 그것도 위법은 아니죠. 스톡옵션 행사한 게 위법은 아니지. 그런데 하필 그때 꼭 그래야만 했었냐. 뭐 약간 요렇게 해서 약간 밉상이 된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연준 의원 카플란 이 사람이 했던 것보다
더 액수가 큽니다. 아유, 카카오뱅크 우리나라 신흥 재벌의 클래스는 뭐 하여튼 우리나라 재벌의 클래스는 영원하죠. 아무튼 바이든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은 거고 어떻게든 연임을 하기 위해서 일단 빅테크를 갖다가 규제를 한다고 하니 이런 빅테크를 갖고 있는 어떤 금융의 세력들은 얼마나 바이든이 싫겠어요. 밉고 그러면 다음에는 민주당 정권을 들어서지 않게 해야겠구나 라는 세력과 어쨌든 민주당 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바이든의 세력 그리고 이때 또 책임 전가를 싹 하면서 그 서프라임 모기 그 리먼 사태 때 했던 그 신용 평가사들 이런 건 또 빅쇼트라는 영화에 보면 잘 나옵니다. 걔네들이 뭐 그러니까 아주 최상위의 그 신용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 서프라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 증거금 뭐 이거 그 마진콜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여튼간에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했던 어떤 모럴 해저드적인 이런 일들을 또 약간 끄집어내면서 그쪽을 공격을 하겠죠. 아우 피곤해 죽겠네요. 지금 벌써 5시가 넘었어요. 뭐 아무튼 여기까지가 오늘의 메인 상황이고 요즘 뭐 화재라든가 사고들도 많아서 안타까울 뿐이고 뭐 코로나를 길게 겪어서 그런지 뭐 스트레스랑 우울함이 누적된 건지 뭐 그런 것들이라 나이에서 오는 무력감인지 뭐 세상이 약간 개차반돼서 그런 건지 힘들지만 뭐 어떻게든 뭐 버티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거죠. 예, 요즘 써봤어요. 방망이는 짧게 잡는 게 나을 것 같다. 언제까지? 적어도 단기 바닥을 잡을 때까지. 조심해야 되는 패턴이 있죠. 그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 요런 패턴입니다. 요게 2020년 망해갈 때 패턴인데 바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반등하는구나. 음봉 잡아먹었어. 그런데 퓨퓨퓨퓨퓨 개파락 딱 밑꼬리 딱 달았을 때 이제 살려내는구나. 근데 그 다음날 여지없이 깨버리는데 개파락으로 깨버리고 반등 주나 보다. 근데 또 개파락으로 깨버리고 반등 주나 보다 개파락. 이때는 정말 보세요. 이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만큼 한 몇 센치 안 돼 보이지만 3만에서 18,000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때 지옥을 맛봤거든요. 정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만큼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 단기적 매매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그러나 뭐 짧게 뭐 그날의 테마라는 게 있으니까요. 뭐 다 죽진 않잖아요. 그다음에 수급이 좋던 종목들 중에서 눌림목인 종목이나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은 종목 중에서 선별해서 분할로 대응하면 그나마 위험을 조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뭔가 할 게 좀 더 있던 것 같은데 지금 5시가 넘고 저도 너무 졸려서 좀 자고 내일 시장을 또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 지금 시간이 1분 남았네. 잠깐만요. 1분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빨리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은 일단 하락폭을 다 잡아먹는 밑꼬리를 달았어요. 근데 비트코인도 뭐 주식시장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 무너지는데 비트코인이 그 견디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고 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ETF 생긴다 뭐 한다 하면서 한 2만 불 때 돈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때까지는 조금 방심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주식도 미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도 제일 기다리는 말은 뭐냐면 연준 의원들 파월이나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중립금리에 가까워 왔다. 요게 제일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언제 또 영상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안녕.